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 철학과 학부생 박희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1단계의 14번째 시간이고요. 1단계 의 14번째 시간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해온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지금까지 13개의 그 영상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거는 문자체계였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언어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어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사를 공부할 거예요. 이제 명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좀 말하긴 할 건데, 어쨌든 명사를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실수로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영상을 2번이나 날렸어요. 지금 이거 3번째 찍고 있는 거거든요. 3번째 찍고 있는 거여가지고 지금 거의 약간 머리가 띵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그 명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게 대충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은 1단계에서 공부해 나갈 것은 문법도 있고 이제 어휘도 있는데 어휘는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한 영상 20개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대부분의 영상이 다 문법에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법은 뭐죠?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어는 일단 언어니까 문법은 언어의 규칙이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문법이라는 게 사실 영역이 세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형태론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구문론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어휘라고 하는 영역이겠죠. 근데 이게 형태론이 책에 따라서는 품사론이라고 써놓은 책이 있거든요.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는 형태론이랑 품사론은 좀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습 교재, 강의, 수업, 이런 데서 말하는 형태론이랑 품사론은 사실상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 심오한 문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장론이라고도 하고요. 어휘는 어휘죠. 단어죠, 그냥. 각각이 도대체 뭘 배우는 거냐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를 공부를 하면서 언어의 제일 기본적인 단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예를 들어 뭐 뭔가를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뭐 이해하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사실 이제 문장에 대해서 바로 배우는 건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 문장에 대해서 알기 전에 단어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이 단어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라는 게 단어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류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뭐 접속사, 아무튼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종류를 보통 품사라고 부르고, 그래서 품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게 이제 다른 언어는 모르겠지만, 그리스어는 형태 변화라는 걸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형태가 변화하는가를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형태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형태론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구문론을 공부를 할 것이고, 구문론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사실 이것만 공부하면은 참 좋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근데 이제 이 어휘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표현의 가짓수를 늘리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 어휘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문법적인 예외사항들이 있거든요. 예외라기보다는 특이 케이스? 이게 딱 문법이라고까지 말을 하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좀 특수하게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법, 어법, 용례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의 큰 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보통은. 왜냐면은 일단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목차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명사하면 명사가 쫙 나와 있고, 동사면 동사가 쫙 나와 있고, 구문론이면 이제 구문론, 단문만 이제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합문 나오면 이제 모든 복합문에 대한 내용만 쫙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보기는 좋거든요. 보기도 좋고, 복습하기도 좋고, 외우기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쉬운 내용만 골라서 이제 조금씩 한번 일단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으로 쉬운 내용들 조금씩 뽑아가지고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조금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야지 사람이 적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거는 체계적인 순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학습적인 순서로 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순서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체계적인 큰 틀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전체 큰 틀에서 도대체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거창하게 말할 건 아니고 그냥 대강 말을 하자면 이제 구문론이랑 어휘는 이제 잠깐 제쳐두고 형태론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개를 배우는 것 같아요. 뭐를 배우냐면 이제 하나는 명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또 배우겠죠. 하나는 동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명사의 형태 변화랑 동사의 형태 변화는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명사라고 해서 다 똑같이 변화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명사가 사실 세 종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1변화, 제2변화, 제3변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세 개가 각각 다르게 변해요. 이거는 또 큼지막하게 나누는 거라서 1변화면 1변화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 종류가 몇 개 있을 거란 말이죠.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이제 규칙 동사거든요. 규칙, 규칙 동사라고도 하고 오메가 동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그 틀을 따라요. 그런데 축약 동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오메가 동사랑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약간 규칙이 좀 추가가 돼요.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더 알아야 돼. 그래서 약간 더 어려워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미동사거든요. 미동사가 이 말이 미동사지 그냥 불규칙 동사예요. 정말 별별 이상한 동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부터 이제 욕이 나오죠.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동사만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 1변화 명사는 좀 규칙적이에요. 2변화 명사도 규칙적이에요. 아니 모든 게 다 규칙적이는 않아요. 항상 예외가 있거든요. 1변화 명사도 2변화 명사도 뭔가 하나쯤은 예외가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3변화 명사. 3변화 명사는 통째로 예외예요. 얘는 사실상 불규칙이라고 봐야 되는 게 규칙이 너무 많은 명사는 규칙이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규칙을 언제 다 외워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규칙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사에도 종류가 이렇게 몇 개가 있고 동사에도 종류가 몇 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형태 변화를 배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대략적인 개요로서 말을 하자면 명사에는 성, 수, 격이란 게 있어요. 네, 성이라는 거는 그냥 각각의 명사에 부여된 거라서 수와 격에 따라서 형태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가 두 개 있고 격이 다섯 개 있어요. 그 소리 이제 하나의 명사당 몇 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한 번 공부할 때마다 10개씩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명사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 하고 우리가 이거를 다 채워 나가야겠죠. 그런데 동사가 참 문제인 게 동사는 뭐가 또 많아요. 동사는 이제 보통 인칭, 수, 시상 이게 뭔지는 아직 몰라도 돼요.
인칭, 수, 세상, 태, 법 이렇게 5가지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칭은 여러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수도 여러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시상은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7개거든요. 근데 사실상 6개에 가까워요. 태는 3개가 있어요. 법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4개라는 게 약간 구라 같은 게 번외편이 있어요. 번외편. 이 번외편에서 이 부정사랑 분사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부정사, 분사 같은 번외편 애들 또 넣어줘야 돼. 그럼 이게 뭐예요? 딱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사는 뭔가 아무튼 많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틀 안에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색칠해 나가는 것이 제 형태론의 줄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구문론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단순한 문장 같은 게 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문장. 그런 문장들은 이제 단문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야 될 거예요. 이 단문에서 어떤 쓰임새 같은 거를. 근데 이제 단문과 단문을 모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복문이 되죠. 혹은 이제 복합문이 되죠. 이게 또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문과 복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고 어휘는 뭔가 많이 있겠죠. 잘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이런 큰 틀 안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체계적인 순서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순서로 막 공부를 하면은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학습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큰 틀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큰 틀도 이제 대충 쓴 거라서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이 보이죠. 뭐 형용사, 부사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제일 핵심 줄거리는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또 이제 그리스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어. 그리스어는 이제 특이한 언어인가? 라고 하면은 사실 특이한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리스어는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묶음이 있어요. 이 묶음이 그러니까 수많은 언어들이 포함이 되는데 별의별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쪽 말들 있잖아요.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된 수많은 언어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란 쪽,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 언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르시아어. 이것도 파생된 언어가 또 있겠죠. 이것만 있으면 또 상관이 없겠는데. 라틴어도 있죠. 그거 말고도 이제 또 막 게르만어족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일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독일어, 뭐 슬라브어족 해가지고 뭐 러시아어도 있어요. 지금 뭐 영어도 있고요. 이탈리아어는 이제 라틴어 쪽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이탈리아어라는 게 있죠. 뭐 이것도 라틴어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프랑스어라는 게 있고 스페인어라는 게 있고 뭐 네덜란드어도 있을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리적 범위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넓죠.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쓰이고 유럽에서도 쓰이고 아시아에서도 쓰이고 막 인도에서도 쓰이고 이란에서도 쓰이고 지금 중동 아랍 지역에서도 쓰이고 지금 북아프리카에서도 쓰이고 유럽에서도 쓰이고 지금 이거 너무 넓잖아요. 지리적 범위로 따져 넓고 언어 개수를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수많은 언어가 다 인도 유럽 어족이고 그리스어는 사실 이 수많은 비슷한 언어 중에서 단지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는 이 수많은 인도 유럽 어족들이 공통으로 갖는 어떤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거는 옛날에 언어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시 인도 유럽어라고 하는 어떤 옛날 언어가 하나 있었대요.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어야겠죠. 우리는 언어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언어학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끄덕끄덕 맞는 소리를 해도 끄덕끄덕 언어학자들이 멋진 걸 보여줘도 끄덕끄덕 이렇게 이제 믿어야겠죠. 이 원시인도 유럽어라는 언어가 이제 언어라는 게 이제 때가 오래되면은 조금씩 변하고 또 이제 갈라지고 분화되고 하면서 좀 퍼지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시대를 거쳐서 결국에는 그리스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은 사라졌겠지만 어떤 고유한 특징들은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전달이 돼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굴절어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형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굴절이라는 표현이 이제 영어로는 infl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굴절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어가 뭔 단어든 간에 이 단어들이 인플렉션, 굴절이란 걸 해가지고 수많은 형태 변화들을 나타낸대요. 그게 이 인도 유럽 어족의 숙명이에요, 숙명. 그래서 그리스어는 단지 이런 수많은 굴절어 중에 하나일 뿐이고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근데 이제 이 굴절이라고 하는 것도 인플렉션 하다 보니까 이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종류를 쪼갠 거예요. 모든 단어를 다 굴절이라고 하니까 좀 쪼개가지고 명사는 고경이라고 하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제 동사는 활용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또 멋있게 영어 단어를 써주면 이제 가오가 살겠죠. 그래서 명사는 디클렌전이라고 하고 동사는 컨주게이션이라고 하자. 너무 날렸었네. 너무 가오를 부렸죠. 컨주게이션이라고 하자. 이렇게 부른 거죠. 이거는 이제 단지 이름일 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어라는 언어가 굉장히 형태 변화가 변화무쌍하구나. 그런데 이제 그 변화무쌍한 형태들을 이런 이름들로 부르기로 언어학자들이 정했었구나.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럼 한국어랑 비교해서는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에서 제가 아무 문장이나 써보면 뭐 아버지가 하늘을 난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아버지들이 하늘을 난다. 이런 문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늘을 아버지가 난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 또 이제 또 이걸 또 바꿔가지고 아버지를 하늘이 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거 지금 딱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형태가 거의 안 변해요. 근데 아예 안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들이 됐죠. 그러니까 뭔가 변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들이 됐네. 지금 하나였다가 지금 여러 개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비극적인 그 사실을 말하자면 이 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종의 전미사거든요. 이 전미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애매해요, 위치가. 약간 의미를 첨가하는 것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좀 뭐라고 딱 위치를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아버지 플러스 들 이렇게 분석을 하지 이 아버지 들이라고 하는 게 통째로 하나의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 한국어의 그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따르면은 아버지랑 들이랑 따로예요. 그래서 아버지 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복수가 됐네? 그래가지고 형태 변화를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형태 변화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을 난다. 아버지들이 하늘을 난다. 어차피 이 형태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하늘, 하늘. 똑같죠? 하늘. 여기도 하늘. 아버지.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똑같아요. 물론 한국어라는 게 형태 변화를 아예 안 하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순에 대해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하늘을 난다. 하늘을 아버지가 난다. 똑같죠? 어순 바꾼다고 뭐 의미 안 바뀌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조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늘을 난다. 아버지를 하늘이 난다. 완전 이상한 문장 돼버렸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한국어는 이 조사에 따라서 언어의 그 문법적 기능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태는 잘 안 변하는 거. 그리고 어수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영어는 어떠냐? 우리가 그래도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눈꽃만큼 배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살짝 시도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뭐 너무 어려운 문장 말고 정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던 문장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미오, 러브, 음, 슌.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슌, 러브, 미오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형태가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근데 영어가 형태 변화가 아예 없나? 하면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에도 형태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슌 이런 문제 그 명사가 있으면은 슌스 이거 뭐예요? 슌 여러 슌이죠. 여러 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복수가 된 거잖아요. 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슌 하고 어퍼스트로피 찍고 s 하면은 이거 뭐예요? 슌 으죠. 뜻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형태 변화가 100% 없다 이렇게 말은 못 하는데 형태 변화가 그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좀 적게 하는 것 같아.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거.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순이 바뀌었잖아요. 어순이 바뀌니까 뜻이 반대가 됐죠. 지금 원래 미호라는 애가 슝이라는 애를 좋아하는 거였는데 보니까 이제 미호는 이제 슝한테 사랑을 또 받고 있죠. 반대잖아요, 관계가. 아예 뜻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순에 대해서 뭔가 많이 바뀌어졌다. 형태 변화는 조금 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어랑 이제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는 이제 세 가지를 따졌잖아요. 형태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 어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그리고 이제 조사에 따라서 문법 기능이 달라지는가, 뭐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조사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조사가 없죠. 그렇구나. 조사가 아예 없구나. 그래서 뭔가 언어 체계 자체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제 그리스어는 어떠냐? 그리스어는 형태 변화가 무진장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무진장 많아요. 그래도 이제 명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동사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어에서는 형태의 변화로 거의 모든 어떤 문법적 기능을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조사는 없겠죠. 조사 같은 거 필요 없죠. 어순이 달라져도 어순이 달라지면 뭐 어쩔 거예요. 형태가 다른데 이미 형태가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졌는데 어순 바꿔봤자 뭐 할 거예요? 어순도 상관이 없겠죠. 형태 변화 자체는 겁나 많겠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어랑 그 다른 영어나 아니면은 뭐 한국어 이런 언어랑은 다르구나라는 어떤 감각을 약간 얻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명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명사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좀 배워야겠죠. 근데 형태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기 전에 이제 명사라는 건 뭔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조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명사. 이게 뭐지? 물론 이제 명사는 단어의 일종이죠. 우리가 단어의 종류를 품사라고 불렀죠. 명사라는 건 품사의 일종이죠.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명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명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딱 어떤 사전적 정의를 말을 못해도 딱 생각나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명사는 사람, 사물, 어떤 동물, 뭐 그 외 몇 가지 더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지칭 대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그것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다시 말해서 이런 그 문장을 꾸밀 수가 있죠. 미오, 아, 예를 들어서 슌에게 등짝스매싱을
때린다. 야, 너 왜 설거지 안 해?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죠. 보면은 여기서 어떤 게 그 명사이냐, 혹은 이제 명사까지는 아니어도 대명사이냐 하는 거는 금방 골라낼 수 있어요. 미오, 슌, 등짝 스매싱, 딱 봐도 명사죠. 설거지, 그래도 설거지도 명사죠. 너는 이제 대명사지만 어쨌든 명사와 비슷한 거죠. 이렇게 금방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명사라는 게 어떤 사람, 사물, 동물 등등의 이름이라는 건 명확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명사에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명사에 필요한 게 뭘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미오, 가, 뭐죠? 주어죠. 춘, 에게, 뭐죠? 간접 목적어죠. 등짝, 스매싱, 뭐죠? 직접 목적어예요. 이게 뭐예요? 다 문법적 역할이에요. 이제 뭐 부르는 이름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문법적 역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어떤 문법적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지만, 딱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이 명사라는 거는 문법적 역할, 기능, 관계라는 걸 나타내야 돼. 물론 이제 조사가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조사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조사가 없으면 이제 단어 그 자체가 어떻게 형태 변화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걸 나타내야겠죠. 그러니까 명사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여기 지금 야, 너 왜 설거지 안 해? 이렇게 적어놨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들 왜 설거지 안 해? 하면은 뜻이 완전 바뀌었죠. 이거 뭐예요? 개수잖아요, 개수. 이제 사람으로 치고는 이제 명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충 하자고요.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여러 개인지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명사라는 거는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문법적 역할, 문법적 기능, 문법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감을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번외편이 또 있어요. 영어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The man is sitting on the 어디에 앉아 있는 게 좋을까요? sitting on the 사람이 앉으라고 만든 곳은 아니지만 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어쨌든 문장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명사죠. 명사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사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게 뭔지 이제 딱 뭐라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이 박기영이 바보 같은 놈아. 이것도 몰라? 이거는 관사야. 관사. 그것도 이제 정관사. 어잖아.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건 기억을 해요. 영어에서. 네, 영어에 덜하는 게 있었어. 그럼 눈에 보이더라.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내가 뭐 영어 문장을 쓰라고 해도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언제 적시적소에 써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참 뭔지도 모르겠는 관사라는 게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영어에는 어나 on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부정관사 뭐 그런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정관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종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관사에 대해서는 잠깐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고 그냥 관사가 더밖에 없었다고 이제 약간 망상을 품읍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더라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더라는 게 몇 개 있냐고? 이게 무슨 소리지? 더라는 거는 한 개 있죠, 이 세상에. 모든 더는, 아, 물론 발음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라고 읽고 어떤 경우에는 D라고 읽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더는 딱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여기 쓰는 더랑 여기 쓰는 더랑 똑같아요. 그냥 더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더는 다 더예요. 그래서 그래 딱 이 더가 뭔지는 몰라도 그래 그 더라는 관사라는 게 있어서 근데 그게 딱 하나였지 이런 느낌은 가질 수 겠죠. 이러한 이제 우리가 한국어랑 영어에서 가져온 어떤 느낌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그리스어 명사로 옮겨가 봅시다. 그리스어 명사에는 더 정확히 말할게요. 모든 그리스어 명사의 형태에는 세 가지의 어떤 꼬리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성, 수, 격이에요. 성은 이 영어 용어를 이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써주면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모든 글서 명사는 성수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각각이 뭔진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겠지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와 격은 사실 우리가 한국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많이 봤던 거예요. 수가 뭐냐? 그 명사에 그 명사가 지칭한 대상에 개수예요, 개수. 그냥 개수예요. 한 개냐 여러 개냐 그거거든요. 격은 뭐냐? 이 용어 자체는 오늘 처음 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이 명사, 특정한 명사 단어 하나가 하는 문법적인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한국어 할 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쨌든 한국어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떤 형태 변화로 표시하지는 않았을지언정 그래도 아 수라는 게 있고 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을 거예요. 그 개수랑 이제 문법적 기능을 표현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이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영어를 잠깐 생각했다가 다시 그리스어로 돌아가면 쉬워요. 영어에 더가 몇 개 있죠. 그러니까 관사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관사가 뭔지는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관사랑 명사랑 항상 같이 다녔다는 거는 어렴풋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 뭐 the man 하면은 이거 관사고 이거 명사잖아요. 둘이 같이 다니잖아요. 세트로. 이렇게 이제 그 관사랑 명사랑 세트로 같이 다니는 경우를 분명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명사랑 관사는 세트야. 그리고 더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 세상에 더는 딱 한 종류밖에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그 더의 종류를 다 모아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더 하나. 더는 한 개에 한 개. 딱 한 종류예요. 그랬었는데 그리스어는 약간 달라요. 거기에서 온 게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 성, 젠더. 이거 혹시 성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별은 사실은 이제 영어 개념으로 보면은 애초에 젠더랑 아예 다른 거예요. 보통 이제 성별이 의미하는 거는, 물론 이제 성별이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제일 간단한 그 우리의 가장 그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남성이 있죠. 남자가 있죠. 남성이 있죠. 뭐 이제 뭐 동물 같은 경우에 수컷이고요. 여성도 있죠.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짐승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라고 따로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보기 흔한 분들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간성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간성이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말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서 그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생식 기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남성이나 수컷이라고 말을 하는 애들은 그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생식 기관을 가지고 계시겠죠. 뭐 아니면 여성, 암컷 뭐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생식 기관이 있겠죠. 근데 이 간성이라는 그 분류는 이 분류랑 이 분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생식 기관이 딱 어떤 곳으로 분류가 안 될 수도 있고, 생식 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생식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성이라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별은 이거일 거예요, 이거. 근데 젠더라는 거는 뭐냐? 이 젠더라는 거는 일단 분류를 보면 헷갈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류가 이제 젠더에도 남성이 있어요. 보통 이제 M으로 쓸 거예요. 여성도 있어요. F라고 쓸 거예요. 중성이란 것도 있어요. 이 중성이라는 거는 좀 처음 봤을 거예요. 간성도 아니고 중성은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하자면 성이랑 성별은 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인간의 착각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면 이제 그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이 진실은 뭐냐? 충격적인 진실은 이 남성, 여성, 중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별이라고 하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고 더랑 관련된 문제예요. 더. 그러니까 관사. 안타깝게도 한국어에는 관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난감한데 어쨌든 그 영어 단어 같은 거를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봤을 거라는 그런 이제 희망사항에 의거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어에는 더라고 하는 게 딱 한 종류예요. 한 종류. 더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어는 문제가 더가 세 종류나 있어요. 뜻은 솔직히 말하자면 뜻은 다 똑같아요. 뜻은 다 더거든요. 근데 종류가 세 개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호예요. 호는 뜻이 더예요. 하나는 해예요. 해도 뜻이 더예요. 하나는 토예요. 토도 뜻이 더예요. 어? 뜻이 다 똑같은데? 근데 왜 이걸 세 개나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곰곰이 떠올려보면 관사를 보통 어떻게 썼냐면 관사랑 명사를 합치해서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어서 관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는 이제 이 호, 해, 토라는 애도 그냥 얘네만 딸랑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랑 합쳐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든 명사에다 관사를 집어넣으려는 그런 어떤 강박적인 그 학습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명사들에는 내가 관사를 넣을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관사를 넣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호, 해, 토라는 이 세 개나 있는 그 관사들은 아무 데나 갖다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이 관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들을 다 넣어놓고 여기 아무개나 다 붙어도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는 어떤 특정한 명사들에만 갖다 붙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도 어떤 특정한 명사들에만 갖다 붙을 수가 있어요. 토도 어떤 특정한 명사들에만 갖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더는 오직 몇몇 종류의 명사들에만 갖다 붙어요. 해도 마찬가지고 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관사가 뭐가 들러붙냐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를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호가 붙는 명사, 해가 붙는 명사, 토가 붙는 명사.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호를 남성 관사라고 불러요. 해를 여성 관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토를
중성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남성관사 호가 붙는 애들을 남성명사라고 분류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해가 붙는 애들은 이제 여성명사일 것이고 토가 붙는 애들은 중성명사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애초에 이 성별이랑 성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젠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슨 관사를 붙일지 종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명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한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뭘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거라면 어떤 관사를 갖다 붙일까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남성 명사다라고 누군가가 알려주면 이제부터는 거기에 내가 관사를 붙이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관사를 붙이고 싶을 때는 호라고 하는 더만 갖다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성 명사나 중성 명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성별이랑 성을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별에서 생각한 남성 그리고 이제 수컷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이 성별에서 말하는 남성과 수컷들이 가리키는 명사의 그 범위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남성 관사가 붙는 명사들의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남성 관사가 붙는 남성 명사들이 훨씬 더 많고 다양하지만 그 안에는 남성이라고 하는 성별, 수컷이라고 하는 성별과 관련된 명사들이 안에 쏙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여성도 여성이든 아니면 뭐 암컷이든 어쨌든 성별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나 암컷이 가리키는 어떤 성별, 그 성별과 관련된 명사들이 분명 있어요. 그리고 그 명사들이 다 이제 이 여성 그 관사라고 하는 그 관사가 붙는 종류의 명사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다 포함이 되는데 그냥 우리 이거 성별이나 성이나 그게 그건 걸로 칠까? 이러고 싶은 이제 유혹이 생기죠. 하지만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예외가 너무 많아요. 예시로 이제 세 개 정도의 단어를 아무거나 이제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이제 오늘 처음 봤을 테니까 뜻을 같이 적어주자면 말일 수도 있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뭐 그 밖에도 수많은 뜻이 있어요. 뭐 이성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성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죠. 말, 이야기, 이성. 여기에 성별을 어떻게 부여할까요? 살아있지도 않고 식물조차 아니야, 심지어. 얘는 그냥 정체불명이에요. 근데 얘는 성별은 알 수가 없지만 젠더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바로 호가 붙는 남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성을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성별은 몰라도 성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해라고 하는 여성 관사가 붙는 여성 명사라는 성이 붙은 성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엘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행위 아니면 뭐 행동, 일, 뭐 그런 뜻인데 이 엘곤이라고 하는 이 명사도 결국에는 아이고 토라고 하는 관사 물론 이제 뒤에 지금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니까 이 토라고 하는 그 관사에 말하자면 악센트는 이렇게 그레이브 악센트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중성 관사가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중성 명사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그리스어를 공부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리스인들이 그리고 이제
그 조상 언어격인 언어들이 대대로 이 언어는 이 성을 부여하자. 즉 다시 말해서 이 관사를 쓰기로 하자라고 이미 옛날 옛적에 한참 전에 다 그 부여를 해놓은 거예요. 단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 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성별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관사가 붙는 종류의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관사가 붙는지에 대한 지침서다. 그게 바로 성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명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수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변화를 할 거예요. 단수면은 뭐 가만히 있고 복수면은 뭐 뭔가 더 붙는 식으로 어쨌든 변화를 할 수 있겠죠. 그 격이라는 거에 따라서도 즉 다시 말해서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격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수와 격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를 해요? 명사가 형태 변화를 할 거예요. 근데 성은 뭐예요? 성은 좀 달라요. 성에 따라서 명사가 변화를 한다? 아니죠. 성은 그냥 일방적으로 명사에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명사의 어떤 속성이에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설정값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수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우리가 막 형태 변화를 할 수는 있어도 성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은 그냥 각각의 명사보다 너는 이제부터 남성 명사, 너는 이제부터 여성 명사 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중성 명사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성은 암기 대상이에요. 각각의 명사마다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성을 우리가 암기를 해놔야 돼.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건 절대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만 배우면 안 되죠. 수도 있죠, 수. 넘버. 사실 이게 제일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수잖아요, 그냥.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형제 하면은 그냥 형제 한 명이죠. 근데 형제들 하면은 나의 이제 그 혈연적으로 이제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명사가 지칭하고자 하는 대상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전부 다예요. 그게 우리가 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단수예요. 단수는 한 개예요. 너무 쉽죠? 단수가 한 개인 거. 어디서 많이 못 봤듯이 들어본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런 약자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수예요. 복수는 뭐예요? 여러 개. 너무너무 쉽죠? 이거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복수는 여러 개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단수 형태였다. 그럼 그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고 어떤 단어 형태를 보니까 그 단어 형태가 복수의 형태였다. 그 소리는 지금 이 단어가 가리키는 지칭 대상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수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쌍수라고 해요. 이건 정체가 뭐냐? 두 개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듀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양수, 쌍수라고 하는 거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는 공부를 맨 마지막에 가서 조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마치 단수와 복수밖에 없는 것처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양수와 쌍수가 쓰이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상고기, 고졸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기가 있고 조금 앞서가지고 호메로스를 구성하는 어떤 그 전승들이 막 이기저기 이합집산하던 그런 시절이 있을 것이고 고전기가 있단 말이에요. 글씨가 좀 이상한데? 이 고전기의 앞부분까지.
고전기의 한 초반까지 계속 이 양수, 쌍수, 두 개, 듀얼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로 사용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고전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아, 이거 좀 별론데? 하고 잘 안 썼나 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학습 교재에도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는 무료기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부할 게 당장 줄어들면 좋죠. 그래서 그냥 수라는 거는 개수고 단수 복수가 있다. 듀얼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격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죠. 격이란 건 뭐예요? 영어 용어로는 케이스고 그 의미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의 변화는 어떤 문법적인 역할, 이 문장 안에서 어떤 명사가 문장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어떤 특정한 명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했고,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했고,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맺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 막연하게 떠오르는 격의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국어에도 어쨌든 문법적 기능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에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주어 같은 거 있지 않나? 주어, 목적어, 아니면 뭐 이제 목적어라는 말이 좀 껄끄러우면 이제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간접 목적어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등등등. 아니면 뭐 이제 약간 소유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법적 기능들을 격이 수행하는구나. 그래서 이 격에 의해서 이 문법적 역할, 기능 관계를 어떤 명사가 확정 지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어는 인도 유럽어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리스어는 굴절을 한다. 즉, 인플렉션을 한다. 다시 말해서 뭐다? 그리스어, 굴절을 하는 이 언어는 형태 변화를 한다. 그 종류에는 뭐가 있다? 이제 동사는 뭐 컨주게이션이 있고 명사는 뭐 글렌전이 있다. 뭐 그런 말들을 쫙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굉장히 이제 격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변화들이 그래도 좀 규칙을 띠고 변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주어로 쓰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골랐어요. 이 아버지의 형태가 목적어로 쓰일 때는 예를 들어 아마겟돈이라고 바뀐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늘을 나르는 그 예를 들어 뭐 이제 목적어로 쓰일 때는 얘가 주어로 쓰일 때는 그렇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적어로 쓰일 때는 갑자기 아마겟돈이라는 형태가 되고 어느 날 이제 간접 목적어를 쓰러 갔더니 이 이름이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있다가 이제 그냥 뭐 한국어 뭐 이런 문법 공부한데 하고 여기 이제 소유의 문법을 딱 찾아보러 갔더니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고 쳐요. 이게 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그 누가 언어를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죠. 막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그리스어 단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고정된 애들이 있고 변화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어간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이제 어미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간은 한이 있고 어미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교체되고 바뀌고 교체되고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미가 바뀌어가면서 어간에 새로운 다른 어미가 찾아와서 붙기도 하고 하면서 점차 어떻게 되느냐? 이 수와 격에 따른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미라고 하는 거는 수와 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수와 격에 따라서 어미가 달리 바뀔 것이고 성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명사에 이미 주어져 있겠죠. 그게 어떤 설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 어간이라는 거는 엔간하면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굴절, 그중에서 이제 좀 더 그 명사스럽게 말한다면은 고용이라고 한다. 공용이 돼버렸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그리스어에는 5가지 격이 있다. 이 격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그리스어 문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챙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리스어 문법책이 있고 집에 있고 언제 한번 심심해서 펼쳐본 사람들은 놀라운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리스어 어떤 학습 교재든 간에 보통 맨 뒤에는 이제 요약이 좀 있단 말이에요. 문법 요약 같은 게. 거기 보면 이제 명사, 격, 용법 뭐 이런 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써져 있냐면 줄글로 뭐가 엄청 개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죠. 격변화, 격의 그 뜻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아니, 그리스어엔 격이 5개밖에 없는데 그 5개로 이 많은 뜻을 다 나타낸단 말이야? 당연히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를 다 그 격의 뜻을 아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너무 과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다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다 쓰입니다. 다 쓰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처음 시작이니까 내가 막 격의 모든 것을 오늘 정복해볼까?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일 간략한, 제일 핵심적인 어떤 격의 뜻들, 대표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그런 뜻들을 위주로 다시 잠시 원시 인도 유럽어라고 하는 언어를 잠깐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원시 인도 유럽어도 이제 불절어였고 당연히 이제 격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원시 인도 유럽어에는 격이 몇 개 있었냐면 8개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5개죠. 지금 이게 8개에서 5개로 좀 줄어들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시 인도 유럽어에 격이 8개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이제 그 8개의 격이 다 의미가 있고 그걸 다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문법적 의미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언어를 사용하면 뭔가 편리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개의 격들이 8개 이상의 수많은 뜻들을 다 표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어에서는 그걸 5개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의 격이 원래 8개의 격이 수행하던 그 격의 역할들을 여러 개 떠맡아야 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인도 유럽어 시절에는 원시 인도 유럽어 시절에는 8개였는데 안 그래도 좀 팍팍했던 게 개수가 줄어들어서 5개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 5개는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5개는 다양한 문법적인 그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수의 문법적 기능들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제 어떤 하나의 격을 내가 딱 정했어요. 이 격 정했어. 이게 무슨 격인지 알았어요. 그래도 이 수많은 용법 중에서 뭔지를 골라내는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하기 전에 이제 대략적으로 간략한 그리스어 격의 체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격이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격이 이제 5개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 이름을 쓸 거예요.
주격, 속격, 여격, 대격, 호격.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영어 이름이 있어요. 이게 원래 노미너티브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속격은 제너티브라고 하고요. 그 여격은 데이티브라고 하고요. 대격은 어쿠자티브라고 하고요. 호격은 보커티브라고 해요. 이게 원래 그 영어 문법 용어인데 영어에서 쓰는 이제 그리스어 문법 용어인데 이거를 이제 그 열심히 사람들이 한국어로 좀 그나마 그럴듯한 이름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영어의 그 풀네임을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필기를 영어 약자로 할 거예요. 주격은 이렇게 쓸 거고요. 폭격은 이렇게 쓸 거예요. 역격은 이렇게, 대격은 이렇게, 폭격은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좀 좁아질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우리 약속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주격이랑 폭격은 간단해요, 문법이. 근데 이 세 개는 이제 지금 보이는 거 이제 소격, 역격, 대격 세 개지만 사실 문법적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문법적 기능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일단 시작은 주격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주격은 어디에 쓰는 그 격이냐? 이 주격이라고 하는 격은 쓰임새가 두 개예요. 크게 두 개예요. 이제 보통은 주어로 쓰여요. 너무 당연해 보이죠? 뭔가 주격은 주어로 쓰인다. 당연히 이제 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X라는 단어가 지금 주격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X가, X는, X은, 뭐 X이 어쨌든 은는 이가를 붙여가지고 주어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건 딱히 뭐 고민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술어주격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이제 술어주격인데 뭐랑 관련이 있나 하면은 무슨 링킹 벌브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술어주격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 술어주격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영어랑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문장을 볼 때가 있어요. I am a student. 아니면 뭐 다른 문장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He becomes, he becomes a student. 이 문장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뭐예요? 너무 당연하게 이제 주어죠. he도 뭐예요? 당연히 주어일 거예요. 근데 이 student는 뭐냐? 이 student는 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student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조금씩 조금씩 이 비동사나 아니면 뭐 become 글씨가 너무 날아가죠? 비동사나 become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에서는 약간 그 익숙하지 않은 어떤 문장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문장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술어주격이라고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나죠? student, 학생이죠. 이 I랑 student는 뭐가 지금 어떤 관계인 거예요?
I랑 스튜던트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 등호잖아요, 등호. 내가 스튜던트고 스튜던트가 나잖아. 내가 학생이고 학생이 나잖아. 끝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 이제 비동사 같은 게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 안 익숙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 뜻이 별거 없죠. 그냥 I am a student면 그냥 가운데다 등호 하나 그어주면 끝나요. 얘랑 얘랑은 같다는 뜻이거든. 내가 학생이고 학생이 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세요. He becomes a student.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학생인 거죠. 똑같은 거죠, 이거.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뭐예요? 그냥 등호예요, 등호. 이 비동사니 become이니 이거 다 등호예요, 그냥. 따라서 이 비동사나 이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링킹 발브 뭔가 연결 동사 뭐 그 정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역할은 등호예요, 등호. 주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명사가 뭔가 있을 거예요. 이 주어랑 명사는 같다. 이 같다를 써주려고 지금 이 be나 become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생각을 해봐요. 주어는 뭘로 나타내요, 보통? 주격으로 나타내요. 이제 뭔가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그리스어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이거 그대로 그리스어로 옮기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어가 주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직 동사는 못 배웠지만은 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명사 있잖아요. 이 명사. 이 명사도 뭔가 밖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 무슨 격으로 옮기냐? 이게 주격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풀어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비동사의 의미로 인해서 주어랑 같아진 어떤 명사, 주어랑 동등하고 주어랑 같고 주어랑 동일해진 어떤 명사를 주격으로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직 볼 일이 없지만 좀 이따가 그 사례를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잘 안 지워지네. 그냥 이제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결국 주격이란 건 뭐예요? 주어로 쓰이거나 혹은 이제 어떤 비동사, 비컴동사에 상응하는 어떤 연결동사 그런 거에 의해서 수로 주격이 돼버린 것. 주어랑 똑같게 취급되는 어떤 명사, 주어랑 이제 등호가 그어지는 어떤 명사를 주격으로 써준다. 이게 이제 주격의 전부입니다. 전부까지는 아니고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속격은 사실 이것도 속격이 이제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보통.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뜻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왜 쉽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 있지만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사를 지금 속격으로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명사는 몰라요. 근데 이 명사를 속격으로 만들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이 속격이 된 명사가 지금 이 명사를 갖다가 한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한해주고 싶은 거예요. 수식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뭔 소린가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의 가방. 우리가 만약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방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가방은 어떤 가방이에요? 하면은 그 어떠한 제한도 없죠. 그냥 이무의 가방이라는 단어가 지금 던져져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가방인지 뭐.
뭐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가방인지 일본 가방인지 아니면 뭐 미국 가방인지 뭐 날아다니는 가방인지 그냥 평범한 가방인지 큰 가방인지 작은 가방인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임무의 어떤 가방이라는 단어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단어를 어떤 명사를 갖다 붙여서 얘를 제한을 시켜버린다 하면은 이제 이 가방은 모든 의무의 가방을 표현할 수가 없죠. 오로지 어떤 제한되고 좁아진 어떤 특정한 뜻, 어떤 한정된 뜻의 그 가방만 가리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정된 뜻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라는 부분이고 이 아버지가 의라는 부분이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속격으로 표현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한정, 제한, 표시 이런 것들 그냥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뭐뭐 의가 붙는 명사 있죠. 앞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명사에 뭔가 의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속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명사에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명사에 마치 뭐뭐으라는 그 의미를 갖다 붙인 것 마냥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동그라미 명사를 뭘로 만들어주면 된다? 속격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결국엔 뭐예요? 영어로 치면은 뭐랑 똑같아요? 오브죠, 오브. 오브도 뭐뭐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던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정을 해주거나 제한을 해주거나 수식을 해주거나 아무거나 다 돼요. 근데 이제 이 1번 뜻에서 파생된 뜻으로 약간 강조될 수 있는 뜻이 소유예요, 소유.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가방 하면 이거 보통 우리가 무슨 뜻이라고 알아먹어요? 아버지가 소유한 가방이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가 애초에 어떻게 보면 소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정, 제한, 수식이라고 하는 뜻은 소유만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뭘로 할까? 책, 의, 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을의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점원의 보함. 이런 거는 소유라고 보기가 뭔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어떤 것이 얘 뭐를 소유하고 있다를 딱 느껴지지만 이런 애들은 딱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한정해주고 제한해주고 수식해주는 거지만은 이거를 딱 소유라고 말할 수 있나 하면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뭐뭐으라는 뜻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속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속격의 첫 번째 의미다. 그리고 얘를 이제 소유로 특정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이 소유, 이게 이 소유라고 하는 뜻은 정말 그 어느 한 갈래에 불과한 거예요. 이 한정하고 제한하고 수직한다는 이 무궁무진한 이 속격의 뜻 중에서 단지 어느 한 뜻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 이거를 이제 분리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리라고 부르면은 약간 뭔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을. 그래서 여기다 이제 또 하나를 더해서 뭐 로부터라고 할게요. 또 이제 한국어를 못 쓰고 있죠. 로부터라고 할게요. 이건 뭐냐면 이제 분리, 뭐 기원, 출처 다 되는데 뭐냐면 어떤 이제 위치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네모라는 물건이 원래 있었던 장소는 이 동그라미예요. 근데 이제 나 좀 있다가 이제 이 네모라는 물건을 이 동그라미에서 이 세모로 이동을 시킨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네모는 동그라미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점점점 이동을 해서 이제 세모로 가겠죠. 그럼 이제 네모는 이 동그라미로부터 멀어진 거죠. 동그라미로부터 멀어지고 동그라미로부터 떨어지고 동그라미로부터 세모로 온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그라미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기원인 거예요. 동그라미는 출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뜻, 이 동그라미를 뭐라고 할 것이냐? 이 동그라미가 바로 속격이에요. 즉 어떤 명사의 속격이 딱 있으면은 그 속격을 그 속격으로부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멀어졌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있었던 곳이고 여기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속격으로 표현된 명사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이거 영어로 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하면은 바로 떠오를 만한 뜻으로는 이제 from이 있겠죠. from. from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아니면 좀 심하게 from away일 수도 있겠죠. 아마 away from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out of. 뭐 여러분이 적당히 대응되는 전치사를 아무거나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의 뜻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냥 속격으로 그냥 냅다. 명사 속격 하나만 있어요. 딸랑 이거 하나만 있어요. 이래도 분리의 의미가 표현이 돼요. 그런데 가끔씩 이거를 좀 강조해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분리의 의미로 썼지만 하지만 좀 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분리의 의미라는 거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리스어를 할 때는 이제 전치사를 쓰기도 해요. 이 분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한다는 건 안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냥 이 속격만 써도 이미 분리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를 써서 더 명확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수도라는 표현을 조심해야겠죠. 그냥 어디까지나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한정, 제한, 수식과 분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브와 프롬이라는 것이 이 속격의 제일 기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역격이에요. 역격. 역격은 조금 더 뜻이 많아요. 조금 더 뜻이 많은데 뭐냐면은 일단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뜻은 뭐냐면은 듣고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이 있겠죠. 이제 뭐가 있겠어요? 동사가 있겠죠. 또 뭐 주어도 있겠죠. 또 뭐 목적어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예요. 근데 어떤 역격으로 표현된 명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역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동사가 나타내는 어떤 동작 아니면은 이제 동작은 아니고 이제 어떤 상태 그런 거랑 이 역격이랑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한 관련은 있는데 주어는 아니야. 역격이. 딱히 주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 목적어인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도 아니고 직접 목적어도 아닌데 어쨌든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어떤 동작, 어떤 상태와 굉장히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이 뜻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리스어 공부가 깊지 않다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부르나 약간 긴가민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제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니까 믿어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역격이라는 것이 무엇을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보통은 네이티브
오브 레퍼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의 역격이죠. 한마디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어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나는, 아니지. 나는이 아니고, 예시가 뭐가 있을까? 나는이라고 할게요. 아니야. 나는은 역시 좀, 그래. 이걸로 할게요. 미오는 주어죠. 뭐, 개. 이건 뭔지 딱 애매하죠. 이제, 꽃을 주었다. 이게 뭐예요? 동사죠. 꽃을. 이건 뭐예요? 직접 목적어죠. 미오는. 이건 뭐예요? 주어죠. 보면은, 슌에게라는 이 부분은 주어는 분명 아니에요. 직접 목적어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동사랑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죠? 관련이 실제로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약간 헷갈리면은 간접 목적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간접 목적어는 이 데이티브 오브 레퍼런스라고 하는 의미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전부는 아니에요. 그저 단지 약간의 일부일 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문장으로 좀 예시를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테네인들에게 대항은 불가피하다. 딱 보면 이제 이 불가피하다가 지금 서술어잖아요. 이게 지금 동사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재앙은이라고 하면은 이거 주어죠. 근데 이건 뭐예요? 아테네인들에게. 이게 지금 이 아테네인들의 관점에서 재앙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딱 형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이제 그 누군가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것이 관여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동사랑 뭔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거 주어도 아니고 직접 목적어도 아닌 그런 애들을 이제 딱 뭐라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딱 좋은 게 또 애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한국어의 애게라고 하는 조사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 역격 표현할 때 뭔가 잘 어울려요.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투나 폴인데요. 근데 뭐 이제 투나 폴이나 이제 느낌이 비슷하죠. 한국어로 애게랑. 그래서 이제 1번 뜻, 이 역격의 1번 뜻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애게. 그냥 애게인 걸로 칠게요. 근데 여기서 뜻이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역격이라고 하는 게 1번 뜻은 그냥 애게라고 치기로 했어요. 뭔가 말을 많이 했지만 두 번째 뜻은 뭐냐? 역격이 이제 또 쓰이는데 그게 어떤 도구나 수단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칼로서 사람을 이거 범죄죠. 사람을 찌르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칼로서 사람을 찌른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칼로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뭐뭐로서 이게 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서 이 칼로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도구인 거예요. 혹은 수단인 거예요. 뭐 다른 경우도 있겠죠. 너는 말 여기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고 이야기하다의 그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남을 설득해. 이렇게 써져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라는 부분이 뭐예요?
너가 남을 설득한다는 이 안에서 어떤 수단,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뭐로써, 뭐뭐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도구, 수단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 도구, 수단의 뜻에 굉장히 주의할 점은 얘네들은 전치사를 안 써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 가면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격의 용법 중에서 어떤 애들은 전치사를 쓰고 어떤 애들은 전치사를 안 쓰는데 그거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도구, 수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이 역격의 용법은 전치사를 안 씁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세 번째 뜻이 또 있어요. 역격이 1, 뭐뭐에게 좋았죠. 2, 뭐뭐로써 이것도 좋았죠. 3은 뭐냐? 이거는 이제 장소 아니면은 시간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중세 시대에 집에서 섬에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간에 굉장한 이 많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뭐에서 뭐뭐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영어로 치면은 이제 in, on, at이에요. 이런 뜻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 3번 뜻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3번 뜻은 전치사랑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동반돼요.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이 로서 있잖아요. 로서. 얘는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바이나 아니면 뭐 위드 뭐 이런 뜻인데 얘는 전치사를 써요, 안 써요? 전치사를 안 써요. 네, 밑에 있는 3번은 전치사를 써요.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n이라는 전치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역격의 세 가지 뜻을 기본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격도 있어요. 대격. 대격은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럼 바로 직접 목적어예요. 다시 말해서 뭐뭐을이죠. 나는 밥을 먹는다. 밥을이라고 하는 대상이 지금 먹는다라는 동사의 직접적인 목적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뭐뭐을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쉽죠. 이 두 번째 뜻이 뭐랑 같이 생각을 하면 좋냐면 우리 아까 그 속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속격의 뜻 중에 분리의 뜻이 있었죠. 뭐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격은 뭐냐? 대격은 반대예요, 반대. 얘는 어떤 이제 동작이 어떤 동작이 어딘가를 이제 향해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대격이에요. 이게 대격. 어떤 동작이 이쪽을 향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뭐뭐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부분을 대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뜻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뜻은 어떤 게 쓸 것 같아요? 전치사를 같이 써요. 이제부터 어떤 경용법은 전치사를 같이 쓰고 어떤 적용법은 전치사를 같이 안 쓰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조금씩 해야 돼요.
너무 빡세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뭐를 향해서일 수도 있지만 뭐뭐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뭐뭐 안으로도 그것도 이제 전치사가 필요할 테고요. 뭐뭐로 그것도 이제 전치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 입적 목적어의 뜻입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이 전치사가 필요한 뜻들이 많이 대격과 함께 쓰여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대격의 뜻 중에서 공간, 시간의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공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 뭔가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폭이든 길이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도 이제 단순히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격. 이런 게 대격을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격 얘기도 했죠. 그래서 대격은 굉장히 전치사랑 많이 쓰인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두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했으니까 딱 하나 남았죠. 그게 이제 혹격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직접 호명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다예요. 직접 호명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영, 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기영은 말했다. 여기서 지금 기영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주어로 쓰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이 기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직접 부른 거예요. 내가 직접 당신을 이제 부른 거야. 당신의 이름을. 기영아,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이름을 호명할 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혹격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쫙 정리를 해볼게요. 쭉 정리를 해보면은 격이 5개가 있었어요. 주격, 복격, 역격, 대격, 혹격이 있었어요. 주격의 제일 중요한 뜻은 주어였어요. 그리고 이제 술어주격이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학생이다. 뭐 그런 문장이 있을 때 나는이라는 거는 주어죠. 근데 학생이다는 학생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주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와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죠. 그 사이에 등호를 그을 수 있잖아요. 그 학생이라는 거를 술어주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주격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이 이름 같은 걸 다룰 때 주격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속격은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 한정, 수식 한마디로 뭐예요? 오브죠? 소유도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분리의 뜻이 있었잖아요. 분리의 뜻. 뭐 away from, out of 뭐 이런 것들 다 분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얘는 전치사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써도 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역격은 일단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주어도 아니고 직접 목적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동작이나 상태랑 연관이 돼요. 이 동작과 상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제시한다든지 뭔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with, 뭐 예를 들어 아이고, with reference to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엥? with reference t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with reference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칠 수가 있어서 그냥 to나 for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뭐에게.
이게 뭐뭐에게로 거의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도구나 수단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뭐로써 아니면 뭐뭐로써 뭐뭐를 가지고 뭘 했다는 거죠. 그런 도구나 수단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제 바이나 위드가 있고 이 바이 위드 이 뜻은 뭐라고 했어요? 전치사를 안 쓴다고 했죠. 전치사 없이. 그리고 또 뜻이 또 있었죠. 그 at, on, 뭐뭐에서, 뭐뭐에 이런 뜻도 있었죠. 얘네는 뭐라고 했어요? 전치사가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역격이 굉장히 이것저것 복잡하게 많았지만 끝났고 그 다음에 대격은 뭐예요? 직접 목적, 뭐뭐을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동작이 어딘가를 향하는 뭐 어디로 향해서 뭐뭐로 이런 뜻도 있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다 전치사를 동반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이제 공간, 시간의 길이 이런 것도 있죠. 공간의 길일 수도 있고 시간의 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를 표현하는데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외에도 이제 전치사를 동반해서 대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차차 조금씩 배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폭격은 쉽죠? 직접 호명, 이름 부르는 거. 끝.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격의 그 체계들을 싹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2%가 부족하고 제가 그림을 또 하나 더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좀 알고 있으면 약간 써먹기가 편해요. 왜냐면 이게 전치사랑 결합될 때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원을 하나 그리다고 칠게요. 여기에는 대격이 있고, 여기에는 역격이 있고, 여기에는 속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무슨 느낌인지 확 아실 거예요. 지금 속격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멀어지는 거죠.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격은 뭐예요? 뭔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속격이 표현하는 거는 속격이 이 동그라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디서 이 동그라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대격이 이 동그라미가 대격으로 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 동그라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격 같은, 아니, 역격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가 지금 역격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뭐뭐로, 여기는 뭐뭐에 이 세 가지로 거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수많은 경우를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격의 뜻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거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꽤 많아요. 적지는 않아요.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만 알아도 이제 생각보다 격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명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알게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 수는 없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명사의 명사가 이제 형태 변화를 한다고 했죠. 명사의 형태 변화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복용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명사의 복용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얘기를 더 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어 단어 외운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는 뭐 어떤 다른 언어든 간에 어휘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어휘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를 의미했었나요? 이제 보통 이제 뭔가 단어의 철자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단어의 이제 철자랑 발음을 보통 외우죠. 이제 뭔가 한국어로 의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외울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어는 약간 달라요. 뭐가 약간 다르냐면 외워야 될 게 조금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의 어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네 가지, 최소 네 가지에서 혹은 이제 다섯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주격, 단수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속격, 단수예요. 세 번째는 뭐냐? 관사예요. 네 번째는 뭐냐? 음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용례, 용법, 예문, 어법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괄호 쳐놓고 다섯 가지라고 해놓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예요. 주격, 단수, 속격, 단수, 관사, 의미 이 네 개를 다 외워야 내가 명사 하나를 외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격 단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부터 봐야 돼요. 주격 단수는요. 모든 악센트의 기준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할게요. 명사 악센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명사의 악센트는 어떤 악센트냐면 지속적 악센트예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명사의 악센트라는 건 지속적 악센트다. 따라서 뭔가 기준이 있을 것이다. 원래의 위치, 원래의 악센트 종류를 알려주는 어떤 기준이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주격 단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격 단수만 알아봤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뭐냐? 속격 단수를 알아야 돼요. 이 속격 단수의 정체는 이제 형태 변화의 기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복용의 기준이에요. 즉, 형태 변화는 속격 단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끔씩, 이제 저도 옛날에 했던 실수인데, 속격 단수를 가지고 형태 변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이게 제1변화 명사랑 제2변화 명사에서는 뭐 그럭저럭 알아듣는데 제3변화 명사를 가면은 뻥! 이 뭐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주격 단수는 명사 악센트의 기준이고요. 악센트의 기준이고요. 속격 단수는 명사 형태 변화의 기준이에요. 형태 변화, 고용의 기준이에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관사예요. 그러니까 이 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호, 해, 호 중에 하나예요. 이 셋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뭘 의미하겠어요? 그 명사의 성을 의미해요. 성은 뭐예요? 무슨 관사가 붙는지를 말하는 거였죠? 결국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관사를 통해서 성을 알 수 있고 그 성을 통해서 어떤 관사를 붙여야지를 알 수 있다. 약간 빙빙 도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놓여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남성 명사면 호가 놓여 있고 여성 명사면 해가 놓여 있고 중성 명사면 토가 놓여 있는 식으로 뭔가 하나가 놓여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예외는 있어요. 가끔씩 관사가 두 개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이 두 개인 거예요.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이제 어휘 얘기할 때 얘기를 이제 그런 게 보이면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의미 모를 수 없죠? 의미를 모르면 의미가 없죠. 무슨 소리야? 약간 좀 이상한데? 의미를 모르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해석도 할 수 없고 이제 공부도 할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차차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뭐를 결정하냐면 그 명사의 형태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형태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요.
주격 단수는 이 명사 형태 중에서 악센트를 결정하는 거고, 소격 단수는 이 명사 변화에서 이제 어간이랑 어미가 만나가지고 한 덩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고경이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라던가 아니면 그 격이라던가 수와 격이 달라질 텐데,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관사는 결국에는 이제 이 명사에 어떤 관사들이 붙을 것인가, 어떤 성을 지정해 주는 것인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휘 하나를 외운다는 게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영어 공부보다는 약간 빡셀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의 어휘를 외운다는 것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에 이제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명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 나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말한 거는 그냥 개론이죠. 근데 어쨌든 이 명사가 모든 명사가 다 똑같이 변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명사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세 가지나 있어요. 정확히는 세 가지보다 더 많은데 큼지막하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제1 복용 명사가 있고요. 제2 복용 명사가 있고요. 제3 복용 명사가 있어요. 큼지막하게 이 세 덩이로 나뉘는데, 이 세 덩이도 각각 세밀하게 몇 개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안내를 하자면, 이 제1고용 명사라는 거는 알파가 중요해요. 알파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장음 알파, 긴 알파고요. 혹은 에타예요. 에타도 길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닌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섞여 있는 것이 이제 제1고경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제2고경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제 이 오미크론이 끝이 아닌데, 이 오미크론이 어쨌든 끼어 있거든요. 이 오미크론을 보고 이건 제2고경 명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3고경은 뭐냐? 이게 약간 미스터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1은 알겠어. 제2도 알겠어. 제3은 뭐지? 여기서 비극이 닥쳐옵니다. 다시 이제 제3고경의 정체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어 명사를 이 네모 안에 다 담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이만큼은 뭐예요? 제1변화 명사예요. 이만큼은 뭐예요? 제2변화 명사예요. 나머지는 다 뭐야? 이 나머지 전부가 제3변화 명사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굉장히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거겠죠?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제 복잡해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씩 해 나가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시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휘를 하나 외운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떤 길쭉한 항목 나열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써놓은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의 어휘가. 그건 뭔 소리냐? 얘는 뭐냐면 결국에는 주격 단수예요. 얘는 뭐냐면 소격 단수예요. 얘는 뭐냐면 지금 관사죠. 관사 이제 지금 성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관사에도 성수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사의 정확한 명칭은 주격, 단수, 여성 관사예요. 그래서 이 관사의 역할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명사가 여성 명사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이 여성 명사. 얘는 그냥 뭐 평범하죠. 얘는 그냥 의미죠.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 놓은 거는 이제 용례, 용법, 기타 등등.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어휘에 대한 정보들인 거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 통째로 외워야지 우리 하나의 명사를 알았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가지고 형태 변화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악센트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 이거는 성이고, 의미고, 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 어미에 있는 그 요소들을 딱 보니까, 에타 혹은 롱 알파, 뭐 이런 거 뭐라고 했죠? 제1명사라고 했죠. 그 소리는 이 명사는 이 속격 단수를 가지고 제1변화 명사의 변화 표에 맞는, 변화 양상에 맞는 그런 변화를 해나가서 이 명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 변화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어, 그 어휘라는 거를 하나를 외우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곧 이제 첫 번째 어휘를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사 전체에 대해서 개관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14번째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